꼭 준비하세요. 첫 번째, 인쇄한 1차 시 학습지. 두 번째, 메모장 혹은 연습장, 필기할 게 많아요. 세 번째, 필기도구. 볼륨을 적당히 조절하고 수업할 준비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1학년 국어를 가르치는 송태선 선생입니다. 1학년 교무실에서 예쁜 척하며 한 컷 찍었습니다.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저보다는 그래도 이분들이 훨씬 낫겠죠?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개나리, 진달래, 목련꽃잎들도 이제 떨어져 가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을 못 보네요.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나마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맡은 부분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법 부분입니다. 교과서는 104쪽에서 114쪽까지의 내용으로 올바른 발음과 표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중학교 때 배운 부분인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죠? 문법 부분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으세요? 이번 강의는 문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진행됩니다. 국어문법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차근차근 같이 공부하면 누구든 문법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동영상, 문서자료 등은 이화여자고등학교 국어과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만 보시고 다른 곳에 배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발음과 표기 1차 시는 문법과 관련된 기본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잘 모르는 그리고 헷갈리는 문법 개념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발음 표기 1차 시라는 PDF 파일을 꼭 인쇄해서 옆에 같이 준비해 주세요. 1차 시에는 교과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맨 먼저 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문법에서 말하는 음성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성의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송태선 선생님 음성이 참 좋다 라고 말할 때 음성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아 성군이 배고프다 먹는 걸 밝히는구나 먹을 것에 환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것은 음성이 아닙니다. 곧 음성이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발음기관을 통해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 중에 인간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리가 바로 음성입니다. 의사소통 수단에는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음성이죠. 문법에서 이 음성과 구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음운이라는 말입니다. 음운이란 말의 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괄호하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가 음운입니다. 불, 풀, 뿔은 모두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이 셋은 무엇 때문에 의미가 구별되나요? 네, 첫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울은 공통되지만 첫소리, 비읍, 피읍, 쌍비읍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구별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가 달라서 발, 벌, 불은 의미가 다른 것이고 리을, 이응, 기역과 같은 받침이 다름으로써 발, 방, 방은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 트, 으, 아, 우, 리을,
이응, 기역 따위로 인하여 말의 뜻이 구별되니 이러한 것들이 의문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눈과 눈, 말과 말 이것들도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들이 의미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소리의 길이 때문입니다. 이것도 물론 의문입니다. 위의 세 경우는 자음 모음에 의하여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경계를 뚜렷이 나눌 수 있는 의문을 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분절이란 마디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자음 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 분절 의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래 두 경우는 의미가 다르지만 경계를 뚜렷이 나눌 수 없는 요소 때문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경계를 뚜렷이 나눌 수 없는 의문을 비분절 의문이라 합니다. 분절 의문을 다른 말로 음소, 비분절 의문을 다른 말로 운소라 합니다. 여기 앞 글자 운을 따서 음운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입니다. 음소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음과 모음이에 해당하고 운소에는 소리의 길이, 색이, 높이 따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운이라고 하면 음소, 즉 자음, 모음을 일컫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음성과 음운은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소리 또는 소리의 단위입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현실 속에서는 나는 밥을 먹는다로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이를 나는 밥을 먹는다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현실 속에서 실제 발화하는 소리가 바로 음성이고 머릿속에서 상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관념적인, 추상적인 소리가 바로 음운입니다. 음성과 음운 이제 구별할 수 있나요? 그럼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음소, 분절음운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음소란 자음, 모음 따위에 분절할 수 음운을 말했죠? 먼저 자음. 자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발음기관에 의해 구강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등을 받으며 나는 소리.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좁은 골목을 걷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나타나 제대로 앞으로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앞길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하죠? 바위 말고, 그렇죠? 장애물이라고 하죠? 구강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것은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바로 장애라 할 수 있겠죠. 정리, 음소 중에 장애를 동반하는 소리가 바로 자음입니다. 그래서 자음을 장애음 혹은 닷소리라고 합니다. 닷소리의 닷은 닷하의 닷입니다. 그러니까 닿는, 막힘이 있는 소리라는 의미죠. 참고로 좁은 의미로 장애음은 안 울림 소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음 중에 비읍 소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브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브.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것, 즉 막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위아래 입술을 붙이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한번 내보세요. 소리가 나지 않죠? 자음은 이렇게 장애를 동반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모음은? 그렇죠.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소리. 다시 말해서 막힘, 좁아짐을 동반하지 않는 소리가 바로 모음입니다. 그래서 모음을 비장애음, 홀소리라고도 합니다. 홀소리라고 하는 이유는 자음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없지만 모음은 혼자서도 소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소들만으로는 완전한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음소들이 합쳐져서 드디어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음절입니다. 한 뭉치의 소리 덩어리 가장 작은 발음의 단위가 바로 음절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우리말에서는 음절 단위와 글자 단위가 일치합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모두 몇 글자? 그렇다면 몇 음절? 예, 이 문장은 7음절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스프링은 몇 음절일까요? S-P-R-I-N-G 6음절? 스프링 3음절? no! 아닙니다. 위에 나는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은 모두 7음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모음은 모두 몇 개일까요? 예, 아, 으, 아, 으, 어, 으, 아 7개입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스프링에는 몇 개의 모음이 있나요? 하나죠? 예, 스프링은 1음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스프링 3음절로 표시하는 이유는 우리말 어도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어서, 즉 스프링을 있는 그대로 표기하자면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프링 3개의 음절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절수는 모음의 개수와 같습니다. 우리말에서는 한 음절에 하나의 모음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글은 음절 문자이기도 합니다. 한글에서는 음절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 모음,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4경우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4경우 모두 모음은 있죠? 그러니까 음절에서 엄마 역할을 하는 모음만으로는 소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대로 모음을 홀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음절과 약간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절이죠? 그렇다면 어절이란 무엇일까요? 어절. 요 괄호 안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예, 띄어쓰기입니다. 말을 할 때 꼭 붙여서 발음하는 단위가 바로 어절이고, 바로 어절이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로 쓰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띄어쓰기로 구분이 됐죠. 나는 밥을 먹는다. 이 문장은 띄어쓰기에 의해서 세 마디로 구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문장을 말할 때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붙여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나는 밥을 먹는다는 꼭 붙여서 말합니다. 이 각각이 어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장에서 나는 밥을 먹는다는 각각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들로 사용됩니다. 이 문장 성분들의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어절입니다. 물론 구나 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겠는데 구와 절을 이루는 각각의 어절들도 그 안에서는 문장 성분의 역할을 담당하죠. 그러면 이제 구와 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와 절은 영어를 배울 때 많이 들었던 말이죠. 먼저 구. 구는 2개 이상의 예, 맞습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단위입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은 밥을 먹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 사람은 앞에 말했던 나라는 한 단어, 대명사인 한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두 어절은 나라는 한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은 무엇일까요?
괄호 안에는 네, 주어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즉 문장으로 완결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가 바로 절입니다. 배가 고팠던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가는 고팠던의 주어이고 고팠던은 배가의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던이라는 주어 서술어 단위가 홀로 독립하여 문장으로 쓰이지 못하고 나라는 대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배가 고팠던이 바로 절입니다. 관용어 역할을 하기에 관용절입니다. 여기는 주어 서술어가 다 갖추어진 절을 봤는데 절에 속해 있는 문장 성분들은 때때로 생략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잘생긴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잘생긴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잘생기는 원래 나는 잘생겼다 라는 문장에서 온 말입니다. 즉 나는 잘생겼다, 나는 밥을 먹는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이때 나는 잘생겼다의 주어와 나는 밥을 먹었다의 주어가 같습니다. 여기서 나는 잘생겼다의 주어 나는을 생략하고 잘생겼다를 관형형인 잘생긴으로 바꾸어 절을 만든 것입니다. 잘생긴 한 단어이지만 절입니다.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것이죠. 절을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생략된 성분이 무엇일까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는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란 뜻,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여기서 의미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를 모두 가리킵니다. 실질적이라는 것은 의미의 중심이 되는 주된 의미란 의미입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주된 의미 외에도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도 형태소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태소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근, 어간, 어미, 접사 이런 것들이 약간씩 혼동되죠? 형태소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근, 접사, 어간, 어미 이것들을 짓밟히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짓밟히는의 기본형은 무엇입니까? 예, 짓밟히다입니다. 여기서 종결어미 다를 없앤 부분 짓밟히가 이 단어의 어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짓밟히다는 짓밟히는, 짓밟혀, 짓밟히면 등으로 뒷부분이 변화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부분 이것이 바로 어간이고 변화하는 뒷부분 이것이 바로 어미입니다. 다는 종결어미이고 느는 관형형 어미입니다. 그렇다면 어간 짓밟히를 살펴볼까요? 이 짓밟히 중에서 가장 의미의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밥입니다. 이렇게 단어에서 의미의 중심이 되는 주된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도 있고 여러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도, 어근의 다른 요소, 즉 접사가 붙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밥이라는 어근에 마구 함부로라는 의미를 덧붙이는 짓이라는 말이 붙어서 짓밟다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짓은 어근의 의미를 한정하는 접사, 앞에 붙었으니 접두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짓밟이라는 말에 피동의 의미를 덧붙이는 히라는 전미사가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짓밟히다 입니다. 접두사 집, 어근 밥, 전미사 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짓밟히라는 어간에 관형형 어미 는이 붙어서 짓밟히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짓밟히는 몇 개의 단어일까요? 앞에 설명할 때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네, 하나입니다. 용언, 즉 동사, 형용사는 어간만으로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서 단어를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어근 접사는 단어 형성과 관련된 용어이고 어간 어미는 용어의 활용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근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에서 의미의 중심이 되는 부분. 접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나 문법 기능을 부여하는 어근 앞에 또는 뒤에 붙는 형태입니다. 단어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여러 어근이 합쳐지는 경우도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간은 용언의 활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용언에서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입니다. 용언에서 문법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어미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형태소에 관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류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형태소는 두 가지 기준으로 종류를 나눕니다. 의미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립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의미 유형을 기준으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는 의미의 중심이 되는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는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라고도 합니다. 자립성을 기준으로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있습니다. 자립 형태소는 혼자서, 즉 한 어절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소이고 의존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에 기대어 사용되는 형태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태소들의 범위, 이것은 꽤 중요합니다. 이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형태소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그리고 용언, 즉 동사, 형용사의 어간도 포함됩니다. 먹는다의 어간 먹은 음식물 따위를 섭취하다라는 실질적 의미가 있죠.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접사, 그리고 어미가 있습니다.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서 동사, 형용사의 어간만 빼면 됩니다. 어간은 반드시 어미와 함께 쓰여야 하니까 혼자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에 어간만 포함하면 되겠죠. 다음은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란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분리하여 자립적으로라는 말은 홀로 한 어절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어는 기본적으로 한 어절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단어 중에는 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뒤에 붙어서, 즉 단어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내용이 뒤에 덧붙는 것입니다. 주사는 홀로 사용될 수 없지만 단어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조사는 단어로 취급하지만 어미의 경우는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단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간도 단어에 포함되지 않죠.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것을 단어로 나누어 봅시다. 나, 밥의 경우는 혼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다는 어떻게 될까요? 먹는다는 먹는 다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먹 혼자 쓸 수 없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먹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간 먹이라고 하는 것 어미 는 다가 붙어야 혼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다가 단어입니다. 그럼 이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방금 전에 배웠던 형태소로 구분해 볼까요?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문장은 단어로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형태소로 나눈다면은 나 이것은 단어이면서 동시에 형태소라고 할 수 있겠고 는 이것은 조사로서 형태소 밥 명사로 형태소 을 조사로 형태소 먹는다 같은 경우에는 먹이라고 하는 어간 는 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 다도 어미입니다. 선어말어미 종결어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7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우연히도 음절 단위와 형태소 단위가 일치하네요.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형태소들을 의미 유형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나누어 본다면 나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명사죠. 는 얘는 조사 다른 말 뒤에 덧붙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밥 명사네요. 당연히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을 조사입니다. 다른 말 뒤에 덧붙어야 되네요. 특히 얘는 목적격 조사네요. 형식 형태소 먹이라고 하는 것 얘는 혼자서 쓸 수는 없지만 음식물 따위를 섭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형식 형태소 다 문장을 종결해주는 형식 형태소 이제는 자립성을 기준으로 한번 형태소를 나누어 볼까요? 너 누구니? 나? 혼자서 쓰이네. 그러니까 실질 형태, 자립 형태소 는 혼자서 못 쓰죠. 의존 형태소 밥, 너 뭐 먹니? 밥 혼자서 쓸 수 있네요. 자립 형태소 나와 밥은 각각 대명사, 명사입니다. 자립 형태소입니다. 다른 말 뒤에 덧붙는 의존 형태소 이것은 실질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는 안 쓰여요. 너 지금 뭐하니? 안 쓰이죠. 그러니까 얘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을 했다시피 어미로 어간에 붙어야 사용될 수 있어요. 의존, 의존 형태소라고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형태소 단어 나누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럼 또 한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장 나는 집에 간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는 집에 간다를 먼저 단어로 살펴볼까요? 단어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것은 대명사로서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는 다른 말 뒤에 붙는 조사 집 명사네요. 조사네요. 간다는 어떻게 단어로 나눌 수 있을까요? 가니은다? no. 간다. 이것이 하나의 단어입니다.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5개의 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태소는 어떻게 나눌까요? 얘는 앞에서 봤죠? 하나의 형태소는 얘도 하나의 형태소, 집 하나의 형태소 어떻게 나눌 수가 없죠? 얘도 하나의 형태소. 간다는 어떻게 나눌까요? 바로 전에는 하나의 음절 단위로 형태소가 나뉘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집에 가, 니은 다. 가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어간입니다. 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먹는다의 는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라는 문법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다는 가, 니은, 다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의미 유형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까 봤죠? 실질 형태소입니다. 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집 명사니까 실질 형태소의 조사네요. 형식 형태소 얘는 실질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어간이니까 실질 형태소. 니은 문법적인 의미,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 형식 형태소이네요. 현재 시제입니다. 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로미로서 형식적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실형, 실형, 실형형 이렇게 7개. 나는 밥을 먹는다와 똑같네요. 이제는 자립성을 기준으로 나는 자립 형태소는 조사네요. 다른 말에 기대어 사용되는 의존 형태소, 집 명사네요. 자립 형태소의 조사네요. 의존 형태소, 동사의 어간이니까 실질적 의미는 같지만 혼자서 쓰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의존 형태소. 니은 현재 시제 선호발음이 의존 형태소, 다 종교음이 의존 형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소 하나의 의문이 하나의 형태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절 단행이가 최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집에 가라고 하는 문장. 집에 가! 집에 있으니까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잘 듣고 있죠? 집에 가라고 하는 짧은 문장. 이것을 한번 단어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에 봤던 그러한 단어들이네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였어요. 조사였어요. 가 동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단어로 집에 가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형태소로 한번 나눠볼까요? 되게 쉽다. 형태소도 마찬가지로 집에 가 이렇게 하면 되네요. 맞죠? 아주 쉬운 단어와 형태소가 일치하는 경우를 예로 든 것 아니에요. 형태소. 여러분들 바로 전에 제가 조금 말을 한 것 같은데 동사의 경우는 어간만으로 단어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것은 어간인데 어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어미가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아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 있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탈락 현상이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는 형태소인 경우에는 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는 바로 명령형 어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소를 살필 때에는 탈락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탈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의 변동을 할 때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배울 것 같네요. 이 형태소를
의미 유형을 기준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얘는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해요. 조사입니다. 다른 말 뒤에부터 처서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형식 형태소. 가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어감, 실제 의미가 있죠. 얘는 명령형 어미예요. 예,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식 형태소. 이제 자립성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집, 명사, 실질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자립 형태소. 라고 하는 것 조사, 의존 형태소. 여기에서는 동사의 어간가, 어간만으로는 혼자 쓸 수 없어요.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 죄송합니다. 나의 실수. 집에 가라고 하는 짧은 문장 살펴봤습니다. 탈락이 일어난 경우에 반드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서 꿈을 키운다라고 하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꿈을 키운다는 세 개의 어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것을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꿈을 키워서 큰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여하튼 지금까지는 제가 다 해줬는데 이제 잠시 여러분들 멈추고 여러분들이 먼저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고 난 다음에 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춰주세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한번 이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도 그다지 어렵지 않죠?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하튼 이것을 단어로 나눈다면은 여기에서 꿈을 키운다. 여기라고 하는 말은 지시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고, 얘는 조사예요. 꿈, 얘는 명사죠. 얘는 목적격 조사. 키운다,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얘는 동사로서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꿈을 키운다. 이렇게 5개의 단어를 이루어진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이것을 형태소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이것은 나눌 수 있나요? 하는 순간 의미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형태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의 형태소. 꿈, 명사죠. 하나의 형태소를 조사네. 하나의 형태소. 키운다. 얘는 유의해야 되겠죠. 키우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 니은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의 산어말 어미, 다라고 하는 종결어미 이렇게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말. 그래서 형태소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꿈을 키우, 니은, 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내가 왜 이렇게 방정을 떨까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한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여기에서 꿈이라고 하는 문장, 그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저녁에 잠을 자가지고 잘 때 꿈을 꾸죠. 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꾸라고 하는 동사 어간에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미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소로 나눌 때는 동사 어간, 접사, 어근이 되는 거죠. 이때는 어근과 접사의 짜임으로 이루어진 파생어가 바로 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꿈뿐만이 아니라 잠, 느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파생어의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키운다라고 하는 거 니은 다뤄봤는데 키우라고 하는 것이 어간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이 아니에요. 차다라고 하는 말에 이 유가 붙어서 채우다.
물이 차다, 물을 채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가 자다, 아이를 재우다 이렇게 말을 하죠. 키우라고 하는 형태는 실제로 크라고 하는 형용사 어간에 이우, 사동 형태에서 이우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간에 이우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키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파생어의 경우에는 어근, 접사, 의자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형태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 키우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형태소는 살펴봐야 해요.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약간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것들, 유의할 것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면은 형태소는 여기에서 구, 미음, 을, 크, 이우, 니은, 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여기 얘는 대명사니까 당연히 실질 형태에서는 조사, 형식 형태서, 꾸, 동사 여러 가지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죠. 미음, 접사니까 형식 형태에서, 을, 형식 형태에서, 크, 의미를 가지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유, 사동 전미사, 형식 형태소, 니은, 현재 시대 선어 말어미, 형식 형태소, 다 종결어미, 형식 형태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자립성을 기준으로 여기는 혼자서 쓸 수 있죠. 에서 조사, 의존 형태소입니다. 꾸, 이거 유의해야 되겠죠. 실질적인 의미는 있지만 혼자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 미음, 의존 형태소, 을, 의존 형태소, 크, 형용사 어간,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 이유, 의존 형태소, 니은, 의존 형태소, 다 의존 형태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단어 형태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형태소를 구분하는 것 유의해야겠죠? 이제 다시 설명으로 들어갑시다. 거의 끝나갑니다. 바로 전에 단어에 대해 했었죠? 단어는 조사를 제외하고 혼자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키포인트죠. 이 단어들을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갈라져 묶은 것을 바로 품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사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단어인 것이죠.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어 뭐 이런 사자가 붙는 것들이 바로 품사입니다. 이 품사와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문장 성분, 품사를 말하라고 했는데 문장 성분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문장 성분을 말하려고 했는데 품사를 말하는 경우도 때때로 있어요. 이 문장 성분이 제일 마지막 용어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다시피 문장 성분의 기본 단위는 바로 어절입니다.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각 부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어, 서술어처럼 어자가 뒤에 붙어요. 품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9가지.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가지로 나눕니다. 품사, 문장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음성, 음운, 음소, 음절, 어절, 구, 절, 형태소, 단어, 품사,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차시는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 꼭 필요한 음운체계, 곧 자음과 모음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문법 박사가 됩시다. 여러분들 빨리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빠이빠이.